손가락 하나 부러뜨린다고 해서 이 늙은이가 말을 들을 것 같냐? 아예 목을 쳐버려야지.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쇠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구석진 야적장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며 녹슨 철제 구조물들을 요란하게 때리고 있었다. 그 소음 틈새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끈적거렸다. 번쩍하고 마른 번개가 칠 때마다 컨테이너 박스 안의 풍경이 기괴하게 드러났다. 낡은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입안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는 중년 남성 이상철이었다. 그의 앞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들개 같은 사내 장두식이 서 있었다. 장두식은 손에 든 쇠파이프를 가볍게 손바닥에 탁탁 치며 이상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봐요, 상철 씨.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 물류 창고 열쇠 하나 넘겨주고 오늘 밤 들어오는 배 짐칸 검사할 때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쥐어준다고. 이상철은 퉁퉁 부어오른 눈을 힘겹게 떴다. 입안에 고인 핏물을 바닥에 퇴하고 뱉어내자 장두식의 구두 끝에 붉은 얼룩이 튀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밀반입하려는 게 뭔지 모를 줄 알아? 마약이잖아. 그걸 내 손으로 통과시키라고. 차라리 날 죽여라. 장두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혀를 차며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거대한 덩치를 가진 조직원 2명이 킬킬거리며 다가왔다. 어르신이 말이 안 통하시네. 죽는 게 소원이라시는데 그렇게 쉽게 보내드리면 섭섭하지. 일단 손톱부터 하나씩 뽑아볼까? 아니면 무릎 연골을 으깨줄까? 장두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야적장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작업 시작해. 비명지를 힘도 없게 만들어놔. 그리고 이 놓친 내 휴대전화 가져와봐. 가족들한테 영상통화라도 한번 걸어드려야지. 그래야 도장을 찍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 같은 시각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의 커다란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민서영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사과를 깎고 있었다. 과도를 쥔 그녀의 손놀림은 기이할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다. 껍질은 끊어지지 않고 얇게 벗겨져 나갔고 사과는 정확히 일정한 크기로 조각났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헐렁한 티셔츠에 질끈 묶은 머리. 하지만 티셔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팔 근육의 갈라짐과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흉터들은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중령 민서영. 그것이 그녀가 3년 전 전역하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이었다. 테러 진압과 요인 암살 작전에서 전설로 통했던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스스로 그 세계를 떠났다. 남편 박도진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였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박도진이 들어왔다.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인 그는 며칠째 이어진 야근으로 얼굴이 반쯤 퀭해 있었다. 서영은 칼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현관으로 마중 나갔다. 오셨어요? 식사는요? 사무실에서 김밥으로 대충 때웠어. 아, 피곤해 죽겠다. 요즘 연안부두 쪽에 신종 마약이 돈다는 첩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도진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영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려다가 식탁 위에 올려둔 자신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징, 징. 화면에 뜬 이름은 외삼촌이었다. 서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남은 서영을 친딸처럼 키워준 분이 바로 외삼촌 이상철이었다. 삼촌.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서영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삼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통에 찬 신음.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삼촌? 삼촌. 무슨 일이야? 서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진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서영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영 씨 되시나? 아, 목소리 참 곱네. 지금 당신 외삼촌이 우리랑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야. 누구냐? 서영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이 노인네가 말을 좀 안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중이야. 연안부두 사부두 끝자락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와. 혼자 와야 해. 경찰이나 짭새 달고 오면 이 노인네 바로 물고기 밥 되는 거야. 알겠어? 뚝. 전화가 끊겼다.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서영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해서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그녀의 동공이 팽창하며 아드레날린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전장의 한복판에서나 볼 수 있는 살기를 띤 눈빛이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삼촌한테 무슨 일 생겼어? 도진이 다급하게 물으며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야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도진 씨, 지금 당장 연안부두 쪽 위치 추적 돌려줘. 삼촌 휴대전화 신호 잡아야 해. 뭐? 납치야? 내가 바로 경찰청에. 아니. 서영이 도진의 말을 잘랐다. 경찰은 늦어. 놈들은 삼촌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먼저 간다. 안 돼. 위험해. 당신 지금 민간인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혼자 가겠다는 거야? 도진이 결사적으로 말렸지만 서영은 이미 안방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 남편조차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검은색 하드 케이스를 꺼냈다. 철컥. 케이스가 열리자 그 안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전술 장비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방탄 섬유가 내장된 검은색 라이더 재킷, 충격 흡수용 전술 장갑, 그리고 날이 시퍼렇게 선 잭나이프 2자루와 3단봉. 총기만 없을 뿐 특수부대원의 무장과 다를 바 없었다. 서영은 거울 앞에서 재킷을 걸쳤다.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3년 동안 봉인되었던 코드네임 발키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서영아, 제발. 내가 지원 병력 요청할게. 같이 가. 도진이 드레스룸 문을 막아서며 외쳤다. 서영은 남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도진 씨, 당신은 검사로서 법대로 처리해. 놈들을 구속하고 재판장에 세우는 건 당신 몫이야. 하지만 서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전까지 놈들이 삼촌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게 놔둘 순 없어. 놈들은 선을 넘었어.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그녀는 도진을 살짝 밀쳐내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거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한계 소대를 단신으로 전멸시켰던 전설적인 병기의 모습이었다. 서영이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30분. 그 안에 상황 종료시킨다. 그 뒤에 들어와. 쾅. 현관문이 닫혔다. 도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인천지검 박도진 검사다. 지금 당장 연안부두 사부두 야적장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 집결시켜. 강력계 특공대 싹 다 불러. 지금 즉시.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연안부두로 향하는 도로는 밤안개와 빗줄기로 시야가 흐렸다. 서영은 자신의 검은색 대형 승용차를 몰고 빗속을 뚫고 질주했다. 속도계의 바늘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삼촌, 조금만 버티세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단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위협 요소를 제거한다는 전술 목표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야적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입구 초소에는 보초로 보이는 사내 2명이 우비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서영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다. 부앙! 엔진이 굉음을 토해냈다. 보초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야, 멈춰. 쾅! 육중한 대형 승용차의 범퍼가 녹슨 철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며 안으로 돌진했다. 충격으로 쇠사슬이 끊어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보초들은 기겁하며 옆으로 몸을 날렸다. 기익! 서영은 야적장 한가운데서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듯 회전하며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 내리는 야적장을 환하게 비췄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쌓여있는 음산한 공간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영이 내렸다. 쏟아지는 비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야구 배트 하나를 꺼내 들었다. 3단봉은 허리춤에, 단검은 양쪽 발목에 숨겨진 상태였다. 어떤 미친년이 여기를 차로 들이박아? 컨테이너 사이사이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얼핏 봐도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뒤로 우산을 쓴 장두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찌그러진 철문을 보며 혀를 찼다. 이야, 민서영 씨? 진짜 혼자 왔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근데 말이야, 빈손으로 온 건 아니지? 우리 상철 씨 몸값이 꽤 비싼데. 서영은 대답 대신 야구 배트를 바닥에 질질 끌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금속 배트가 시멘트 바닥에 긁히며 기분 나쁜 소음을 냈다. 삼촌 어디 있어?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빗소리를 뚫고 장두식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어디 있긴. 저기 컨테이너 안에 잘 모셔뒀지. 근데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네. 일단 무릎부터 꿇고 비는 게 순서 아닌가. 장두식이 턱짓을 했다. 얘들아, 손님 오셨는데 예의를 갖춰서 맞이해드려라. 얼굴은 건드리지 말고. 반반하니까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직원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서영을 포위에 들어왔다. 가장 앞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 아줌마가 겁대가리 상실했나? 붕! 강목이 허공을 갈랐다. 서영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공격을 피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 간결해서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순간 서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빡! 서영이 휘두른 야구 배트가 사내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자마자 서영은 몸을 회전시키며 배트 끝으로 그의 명치를 찔러 넣었다. 사내는 숨도 쉬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위의 조직원들이 멈칫했다. 서영은 배트를 고쳐쥐며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빗물이 그녀의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고하는데 지금 길을 비키면 다리 하나로 끝내주지. 하지만 덤비면
그녀의 시선이 장두식에게 고정되었다. 평생 휠체어 신세지게 해줄게. 장두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짓밟았다. 인연이 진짜. 다 덮쳐. 죽여도 좋다. 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서영에게 달려들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세상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구 배트를 버리고 허리춤에서 삼단봉을 꺼내 촤라락 펼쳤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하던 야적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으로 뒤덮였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지만 민서영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한 마리의 송곳니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눈앞으로 날아오는 쇠파이프의 궤적을 읽는 것은 그녀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서영은 상체를 아주 조금 깻잎 한 장 차이로 비틀어 공격을 피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윙 소리를 냈다.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삼단봉이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빠직.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서영은 망설임 없이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턱을 뒤돌려 차기로 올려붙였다. 거구의 사내가 젖은 낙엽처럼 뒤로 날아가 컨테이너 벽에 처박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기절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바로 뒤에서 또 다른 사내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강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고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서 꺼낸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허리를 노렸다. 서영은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그녀에게 불리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동성을 높여주는 장치였다. 그녀는 강목을 든 사내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팔꿈치로 명치를 찍어 눌렀다. 컥! 숨이 턱 막힌 사내가 몸을 웅크리자 서영은 그를 방패막이로 삼아 칼을 든 사내 쪽으로 밀쳤다. 칼잡이는 동료가 밀려오자 당황하며 멈칫했고 그 찰나의 순간 서영의 삼단봉이 칼잡이의 무릎 측면을 강타했다. 인대가 끊어지는 섬뜩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다. 내 다리, 내 다리. 바닥을 뒹구는 사내들을 뒤로하고 서영은 숨을 골랐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직 10명도 넘는 적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의 기세등등함 대신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손짓 하나 발짓 하나가 살인 병기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두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쓰고 있던 우산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병신들아! 계집애 하나를 못 잡아서 뭐하는 거야? 다 덤벼. 한꺼번에 덮치라고. 전현 못 죽이면 너희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두목의 협박에 조직원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포위망을 좁히며 서서히 압박해 들어왔다. 그들은 서영이 아무리 강해도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 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1대1이나 소수와의 싸움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길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다수가 조직적으로 체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전술을 쓰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맨몸이나 다름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급소만 노린다. 서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와!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서영은 마치 폭풍 속의 갈대처럼 움직였다. 날아오는 주먹을 쳐내고 발차기를 피하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녀가 낚아챈 조직원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매다 꽂으며 밟고 도약해 다른 조직원의 얼굴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공중에서 흩날리는 빗방울 사이로 피가 튀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백했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두 명이 나타났다. 서영이 왼쪽에서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막아내는 사이 오른쪽에서 날아온 주먹이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윽! 서영의 입에서 처음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갈비뼈가 울리는 통증이 전신으로 퍼졌다. 순간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자 놈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그 틈을 파고들었다. 등 뒤에서 날아온 발길질에 서영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는 순간 묵직한 군화발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서영은 흙탕물 위로 굴렀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잡았다. 팔다리 잡아.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녀의 팔과 다리를 짓눌렀다. 서영은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 4명의 체중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다. 빗물 섞인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혔다. 이 독한 년. 드디어 잡았네. 장두식이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서영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서영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어 장두식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장두식은 순간 섬찟함을 느꼈지만 곧 비열한 웃음으로 감췄다. 눈깔 안 깔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장두식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서영의 뺨에 차가운 칼날을 갖다 댔다. 서방님이 검사라고 했나? 얼굴에 칼자국이 쫙 나면 검사 양반이 아주 좋아하겠어. 응? 서영은 피 섞인 침을 장두식의 얼굴에 뱉었다. 내 남편 오면 넌 끝이야. 지금이라도 삼촌 풀어주고 자수해. 장두식은 얼굴을 닦으며 광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자수. 미친년이 꿈을 꾸네. 야, 인연 일으켜 세워. 컨테이너 문 열어라. 삼촌이랑 조카랑 감동적인 상봉을 시켜줘야지. 조직원들이 서영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양팔이 뒤로 꺾인 채 질질 끌려갔다. 야적장 가장 깊숙한 곳, 검게 녹슨 붉은색 컨테이너의 문이 끼기기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 의자에 묶인 이상철은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삼촌. 서영이 절규했다. 이상철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조카의 모습이 보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영아. 왜 왔어? 도망가. 제발. 걱정 마세요. 내가 구해줄게. 서영은 몸부림쳤지만 그녀를 잡고 있는 소나기는 더욱 거세졌다. 장두식은 이상철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보시오 영감님. 조카가 이렇게 효심이 지극해서 제 발로 지옥까지 찾아왔네. 이제 도장 찍을 마음이 좀 생겨. 장두식은 서영을 보며 킬킬거렸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관객이 있으니까 더 재밌겠어. 컨테이너 안은 바깥보다 더 춥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서영은 컨테이너 중앙의 쇠기둥에 밧줄로 묶였다.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포박 탈출 기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지만 놈들은 전문가답지 않게 무식할 정도로 밧줄을 칭칭 감아놓아 틈을 만들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호흡을 방해하고 있었다. 장두식은 낡은 철제 책상 위에 걸터앉아 서영과 이상철을 번갈아 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자, 우리 깔끔하게 가자. 민서영 씨, 당신이 삼촌 좀 설득해봐. 물류창고 열쇠, 그거 하나면 다 끝난다니까.
그러면 둘 다 살아서 나갈 수 있어. 내가 약속하지. 서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두식을 노려보았다. 약속? 범죄자 놈들의 약속을 믿으라고. 넌 우리가 열쇠를 주는 순간 우릴 죽여서 바다에 던질 거야. 증거인멸을 위해서. 장두식은 과장되게 박수를 쳤다. 이야, 역시 검사 마누라라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네. 정답이야. 근데 말이지, 순순히 죽는 거랑 고통스럽게 죽는 건 다르잖아.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구석에 서 있던 조직원 한 명이 쇠망치를 들고 이상철에게 다가갔다. 안 돼. 그만둬. 서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조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망치를 들어 올렸다. 서영아, 보지 마라. 고개 돌려. 이상철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쿵. 망치가 이상철의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끄악. 이상철의 처절한 비명이 컨테이너 안을 울렸다.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서영이 소리쳤다. 장두식은 손을 들어 조직원을 제지했다. 오, 이제야 대화가 통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장두식은 서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서영은 몸서리쳤다. 열쇠 어디 있어? 삼촌 주머니에. 있어. 안주머니에.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남편 박도진이 오고 있을 것이다. 그가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장두식이 이상철의 안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나오는 건 낡은 지갑과 손수건뿐이었다. 장두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런 쌍, 지금 나랑 장난해? 짝. 장두식의 손바닥이 서영의 뺨을 후려쳤다. 입안이 터져 피가 솟구쳤다. 시간 끌려는 수작 부리지 마. 검사 나부랭이가 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어림도 없지. 장두식은 시계를 확인했다. 경찰이 냄새 맡고 오려면 최소 20분은 더 걸려. 그 시간이면 너희 둘을 회 뜨고도 남아. 그때였다. 쾅, 쾅. 컨테이너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뭐야? 무슨 일이야? 장두식이 밖을 향해 소리쳤다. 무전기를 든 부하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형님, 밖에 누가 왔습니다. 누가? 경찰이야? 아닙니다. 차 한 대가 또 들이닥쳤는데. 어떤 미친놈이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애들을 다 때려 눕히고 있습니다. 장두식은 인상을 찌푸렸다. 어떤 놈인데? 모르겠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눈이 완전히 돌아 있습니다. 서영의 귀가 번쩍 뜨였다. 양복 입은 남자. 야구 방망이. 도진 씨? 하지만 박도진 검사는 싸움을 할 줄 모른다. 그는 펜대를 굴리는 사람이지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조직원들을 때려 눕힌다고. 장두식은 욕설을 내뱉으며 잭나이프를 고쳐주었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구역에서 행패야. 너희들 인연이랑 늙은이 잘 감시해.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목 따버려. 장두식과 대부분의 조직원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컨테이너 안에는 서영과 이상철을 감시하는 2명의 조직원만 남았다. 기회였다. 서영은 밖의 소란에 집중하는 감시역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노렸다. 그녀는 뒤로 묶인 손목을 끊임없이 비틀어 뼈마디를 어긋나게 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탈출법이었다.
손목뼈가 기이하게 눌리며 밧줄 사이로 아주 작은 틈이 생겼다. 조금만 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손목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러 밧줄을 적셨다. 피의 윤활 작용 덕분에 손이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야, 밖이 꽤 시끄러운데? 경찰 온 거 아니야? 감시역 하나가 불안한 듯 문 쪽을 기웃거렸다.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린 여기만 잘 지키면 돼. 다른 하나가 대답하며 서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툭. 서영의 손목을 옥죄던 밧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손이 자유를 찾았다. 감시역과 서영의 눈이 마주쳤다. 사내의 눈이 커졌다. 인연이 풀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영이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묶여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사내에게 던졌다. 와장창. 의자에 맞은 사내가 나뒹굴었다. 남은 한 명이 황급히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분노로 각성한 707 특임대 출신의 괴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영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사내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사내의 몸이 축 늘어졌다. 서영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쓰러진 의자 다리 하나를 뜯어내어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재빨리 이상철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삼촌, 정신 차려요. 걸을 수 있겠어? 서영아, 넌 정말. 이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서영은 삼촌을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삼촌의 다리는 이미 망치에 맞아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혼자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가 업을게요. 꽉 잡아요. 서영은 가냘픈 등으로 거구의 삼촌을 업었다. 으스러질 듯한 무게감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컨테이너 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영, 서영아, 어디 있어? 그것은 박도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에 점잖고 차분한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해내는 짐승의 포효였다. 서영은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적장 한복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소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비에 젖었고 고급 양복은 흙탕물 투성이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고 흰 와이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박도진이었다. 그는 한 손에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대여섯 명의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그가 오직 아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깡패들을 상대로 혈투를 벌인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장두식과 남은 10수명의 조직원들이 도진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배트를 고쳐 쥐었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 씨. 서영이 삼촌을 업은 채 외쳤다. 도진이 고개를 돌려 서영을 보았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서영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장두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도진의 앞을 막아섰다. 부부의 사랑이 눈물겹구만. 검사 양반 깡다구는 좋은데 말이야. 여기가 법정인 줄 알아? 여긴 내 구역이야. 내 법이 통하는 곳이라고. 장두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쇠파이프와 칼을 꺼내 들고 포위망을 좁혔다. 서영은 삼촌을 업고 있어서 전투가 불가능했고 도진은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막혀 있었고 앞은 흉기를 든 늑대떼가 가로막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들의 절망을 씻어내리려는 듯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붉은색 경광등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위잉 사이렌 소리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위잉. 밤하늘을 찢어발길 듯한 사이렌 소리가 연안 부두의 눅눅한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몰린 두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고 먹잇감을 앞에 둔 늑대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장두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야적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쩍거리며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20분은 걸린다고 했잖아. 장두식이 악을 썼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조용히 처리하고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뒤 밀수품을 싣고 유유히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검사 박도진의 집요함과 민서영이라는 변수 때문에 틀어지고 있었다. 박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알루미늄 배트를 고쳐 잡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말했지. 여긴 내 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도착했다. 넌 끝났어, 장두식.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만은 단단했다. 그 말을 증명하듯 입구 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현재 이 구역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장두식 그리고 그 일당들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십시오. 저항할 시 강력하게 진압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조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손에 든 쇠파이프와 칼끝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앞의 장두식이었다. 장두식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투항하면 무기징역이다. 밀수, 납치, 살인 미수,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혼란을 틈타 도주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인질이나 고기 방패가 필요했다. 그의 시선이 부상당한 이상철과 그를 업고 있는 민서영에게 꽂혔다. 뭐 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짭새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것들 다 죽여. 인질로 잡아. 그래야 우리가 산다. 저놈들이 길을 터줄 것 같아?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장두식의 광기 어린 외침이 조직원들의 공포를 자극했다. 살기 위해 살인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굶주린 들개들은 다시 이빨을 드러냈다. 죽여. 다 죽여. 이성을 잃은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도진 씨, 피해. 서영이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삼촌 이상철을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틈새로 밀어넣었다. 삼촌,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요. 그녀는 삼촌의 몸 위로 방수포를 덮어 위장시킨 뒤 빗물이 고인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챙긴 쇠파이프 조각이 들려 있었다. 박도진은 달려오는 두 명의 조직원을 향해 배트를 휘둘렀다. 깡!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선두에 있던 사내의 머리가 돌아갔다. 하지만 도진은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었다. 배트가 허공을 가르는 틈을 타 다른 한 명이 도진의 허리를 껴안고 넘어뜨렸다. 이 검사 나부랭이가. 사내가 도진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날아온 그림자가 사내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 서영의 돌려차기였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나갔다. 서영은 쓰러진 도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서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수십 명의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였다. 쿠광. 야적장의 반대편 철조망이 무너져 내렸다. 육중한 경찰 기동대 버스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버스 문이 열리며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압해. 전원 체포해. 검은 제복을 입은 물결이 붉은 녹이 쓴 야적장을 덮쳤다. 혼란의 도가니였다. 조직원들은 앞뒤로 공격을 받으며 우왕좌왕했다. 어떤 놈들은 도진과 서영을 노렸고 어떤 놈들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지금이야. 장두식 잡아야 해. 서영이 외쳤다. 그녀의 눈은 오직 혼란을 틈타 부두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장두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은 이제 핏물과 섞여 붉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의 고함과 조직원들의 비명, 그리고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음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서영과 도진은 그 혼란의 중심을 가로질러 장두식을 향해 달렸다. 그들을 막아서는 조직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비켜. 도진이 포효하며 배틀을 휘둘렀다. 그의 동작은 투박했지만 필사적이었다. 덩치 큰 사내가 칼을 들고 도진의 옆구리를 찔러 들어왔다. 도진이 반응하기에는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다. 챙강.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튀었다. 서영이 쇠파이프를 들어 칼날을 쳐낸 것이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사내가 고개가 젖혀지는 순간 도진이 배트로 사내의 오금을 가격해 무릎 꿇렸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수많은 대화가 필요 없었다. 3년을 함께 살며 맞춰온 눈빛과 호흡, 서로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사랑이 그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다. 오른쪽. 서영이 외치자 도진은 묻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 위로 강목이 휙 지나갔다. 도진은 몸을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로 상대를 들이받았다. 중심을 잃은 상대를 서영이 마무리했다. 헉, 헉. 서영아, 너 몸은 괜찮아? 도진이 헐떡이며 물었다. 서영의 얼굴은 멍투성이의 입가는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성기 시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난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다친 데 없어. 내가 지켜주는데 다칠 리가 있나. 도진이 피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다시 뛰었다. 장두식은 야적장 끝자락 바다와 맞닿은 곳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정의 신복 3명이 호위하고 있었다. 시동 걸어. 빨리 배 띄워. 장두식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서영은 장두식의 의도를 간파했다. 공해상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일단 바다로 나가면 추적이 어려워진다. 도진 씨, 저놈 배 타게 두면 안 돼. 서영이 속도를 높였다. 빗물에 젖은 컨테이너 위를 날다람쥐처럼 뛰어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중력을 무시하는 듯 했다. 도진은 바닥을 달리며 서영을 엄호했다. 신복 중 한 명이 컨테이너 위를 달리는 서영을 발견하고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대한민국에서 총기라니. 밀수 조직 보스다운 무장이었다. 탕!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서영의 발치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옆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총이야. 엎드려. 도진이 소리치며 근처의 드럼통 뒤로 몸을 날렸다. 경찰들도 총소리에 당황하여 잠시 진입을 멈췄다. 장두식은 그 틈을 타배에 오르려 했다. 크하하.
내가 이대로 잡힐 줄 알았냐? 이 멍청한 새끼들아. 장두식은 배 갑판에 올라서며 권총을 하늘로 쏘아댔다. 배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대로라면 놈을 놓친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야적장에 굴러다니는 쇠사슬 뭉치가 들어왔다. 크레인 고리에 연결된 거대한 사슬이었다. 그녀는 도진을 향해 손짓했다. 도진 씨, 크레인 작동시켜. 도진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야적장 한쪽에 위치한 크레인 조종실. 도진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조종실 사다리로 기어 올라갔다. 타탕, 탕. 총알이 철제 사다리를 때렸다. 파편이 튀어 도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조종실에 도착한 도진은 조작반을 살폈다. 다행히 열쇠가 꽂혀 있었다. 그는 전원을 올리고 레버를 당겼다. 우웅. 거대한 크레인 붐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영은 컨테이너 위에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크레인 끝에 매달린 쇠갈고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다가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흡. 서영의 두 손이 쇠갈고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펜듈럼처럼 허공을 가르며 배 쪽으로 날아갔다.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번개가 치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여자가 쇠사슬에 매달려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미친. 저게 사람이야? 장두식이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았다. 서영은 쇠사슬의 반동을 이용해 배의 갑판 위로 뛰어내렸다. 쿵. 강철 같은 착지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분노의 화신 그 자체였다. 장두식, 넌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장두식은 뒷걸음질 쳤다. 총을 든 신복들이 서영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서영은 이미 그들의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퍽! 서영의 발차기가 신복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주워 채찍처럼 휘둘렀다. 촥! 밧줄이 다른 신복의 목을 감았다. 서영이 힘껏 잡아당기자 신복이 꼬꾸라졌다. 갑판 위는 좁았다. 그것은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서영에게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 적들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게 만들었다. 죽여. 그냥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장두식이 소리쳤다. 남은 신복이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서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막아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칼날을 쥔 채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정도 고통은 우리 삼촌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칼날을 뺏어냈다. 그리고 그대로 자루 끝으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털썩. 마지막 신복이 쓰러졌다. 이제 갑판 위에는 서영과 장두식 단둘뿐이었다. 배는 이미 부두에서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장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예비 탄창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서영이 더 빨랐다. 그녀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장두식의 손을 걷어찼다. 탄창이 바다로 퐁당 빠졌다. 이제 너랑 나뿐이야. 서영이 차갑게 말했다. 장두식은 쥐고 있던 빈총을 던져버리고 품에서 다시 잭나이프를 꺼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그의 눈에 살기가 감돌았다. 그래, 이 독한 년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난 갈 데도 없어.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출렁이는 갑판 위는 육지와 달랐다. 파도에 따라 배가 요동칠 때마다 몸의 중심이 흐트러졌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이 또한 익숙한 전장이었다. 해상 대테러 훈련을 수도 없이 받아온 그녀였다. 반면 장두식은 중심을 잡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엉거주춤 서 있어야 했다. 으아! 장두식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엉성하고 거친 공격이었다. 서영은 가볍게 상체를 뒤로 젖혀 피했다. 칼끝이 그녀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서영은 반격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 장두식을 점점 배의 난간 쪽으로 몰아넣기 위함이었다. 왜 안 덤벼? 날 죽이고 싶지 않아? 어서 덤벼보라고. 장두식은 허공에 칼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공포심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널 죽이는 건 너무 쉬워. 하지만 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내 남편이 널 법정에 세워서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까발리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그게 내 복수야. 서영의 침착한 목소리가 장두식의 멘탈을 더욱 흔들었다. 웃기지 마. 검사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이면 다 해결돼.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였다. 육지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부하항.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에는 경찰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배 위를 환하게 밝혔다. 장두식, 넌 포위됐다. 배를 멈추고 투항해라. 헬기에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에 장두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젠장, 다 꺼져. 장두식이 이성을 잃고 서영에게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서영은 달려오는 장두식의 팔목을 정확히 낚아챘다. 우드득. 손목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장두식의 칼이 가판에 떨어졌다. 끄악! 서영은 장두식의 팔을 비틀어 제압한 뒤 그의 무릎을 걷어찼다. 장두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삼촌의 목. 퍽! 서영의 주먹이 장두식의 얼굴에 꽂혔다. 코뼈가 주저앉으며 피가 솟구쳤다. 이건 내 남편을 건드린 목. 퍽! 다시 한번 주먹이 장두식의 복부를 강타했다. 장두식은 위액을 토하며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이건 정의의 몫이다. 서영은 쓰러진 장두식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난간 밖으로 밀었다. 장두식의 몸이 반쯤 바다 위로 걸쳐졌다. 검은 파도가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장두식이 울먹이며 빌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바다에 빠진 그를 누구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서영이자 박도진 검사의 아내였다. 그녀는 사적인 복수심에 잡아먹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감옥에서 평생 참회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서영은 장두식을 다시 가판 안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 순간 해경 경비정이 어선 옆에 바짝 붙었다. 특공대원들이 배 위로 뛰어올랐다. 손들어. 엎드려. 총을 든 대원들이 장두식을 에워쌌다. 장두식은 체념한 듯 바닥에 엎드렸다. 은색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빗물 위로 철컥 하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렸다. 상황 종료였다. 서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영아. 경비정을 타고 따라온 박도진이 배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서영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서영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익숙한 채취, 따뜻한 온기.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나 괜찮아. 삼촌은? 삼촌은 무사해. 응,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걱정하지 마.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비에 젖은 서영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가자, 집으로. 오늘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배에서 내렸다. 부두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쏟아지던 비도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연행되어 가는 장두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진과 서영의 앞을 지나갔다. 도진은 장두식을 잠시 멈춰 세웠다. 장두식, 각오해라.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해줄 테니까. 내 아내와 가족을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장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진과 서영을 흘끔 보고는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현장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검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홀로 조직을 일망타진한 여성이 부인분이 맞습니까? 도진은 손을 들어 인터뷰를 거절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휴식, 그리고 가족의 온기였다. 서영은 앰뷸런스에 실리기 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도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맞잡은 두 손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난 밤의 격렬한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병원 응급실 특실. 민서영은 침대에 기대어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몸에 난 타박상과 찰과상, 그리고 칼날에 스친 왼손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 상처를 입고 그 많은 인원을 상대하다니요. 전직 특수부대원이라도 이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서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극심한 피로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밤이었다. 옆 침대에는 외삼촌 이상철이 잠들어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특히 다리는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진통제 덕분인지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에게 가해진 폭력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영은 조용히 삼촌의 곁으로 다가갔다. 삼촌. 이상철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 속에 조카의 얼굴이 들어오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늘게 웃었다. 서영아. 살아있었구나. 내가 너마저 죽게 만드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서영은 삼촌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괜찮아요, 삼촌. 제가 지켜드렸잖아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도진이 들어섰다. 그는 밤새워 취조실과 증거물 분석실을 오가며 장두식 일당의 구속영장 청구 작업을 마친 참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장두식 포함 주요 조직원들 전부 구속영장 청구했어. 밀수, 납치, 특수상해, 총기 불법 소지까지. 도망칠 구멍은 없어. 도진은 서영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서영의 피투성이었던 손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당신 손.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뭘 했어야 했는데. 당신 혼자 그 지옥에 뛰어들게 해서 미안해.
서영은 미소 지으며 남편의 검은 뺨에 손을 얹었다. 검사 박도진은 법을 지키고 정의를 세웠고 남편 박도진은 야구 배트 들고 나를 구하러 와줬잖아. 그걸로 됐어. 당신 덕분에 삼촌도 나도 살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이 수십 명을 상대로 버텨낼 수 없었을 거야. 도진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자신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연된 정의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턴 내 차례야. 내 가족을 건드린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아. 법과 증거로 장두식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겠어. 박도진의 눈빛이 타올랐다. 단순한 검사의 책임감을 넘어선 남편으로서의 분노와 결이었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밤샘 싸움보다 더 뜨거웠다. 며칠 후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서특필되었다. 전직 707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 밀수 조직의 납치극을 단신으로 저지하고 현직 검사인 남편이 긴급 병력을 투입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이야기는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언론은 민서영을 여성특수요원, 박도진을 정의의 검사라 칭하며 그들의 활약상을 연일 보도했다. 장두식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건의 워낙 파장이 컸기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는 진행을 예고했다. 피고인석에는 장두식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장두식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물급 변호인단이 포진해 있었다. 재판의 쟁점은 명확했다. 장두식 측은 납치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수는 단순 운송 협박이었고 민서영에 대한 상해는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즉 민서영이 먼저 야적장을 차로 부수고 들어와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가피하게 저항했다는 논리였다. 검사 박도진은 차분했지만 냉철했다. 그는 증거물 하나하나를 제시하며 변호인단의 논리를 부쉈다. 피고인 장두식은 단순히 운송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와 불법 무기 등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밀수품을 반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암호화된 대화 내용과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덩어리 그리고 권총 4자루가 증명합니다. 법정 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도진은 이어 외삼촌 이상철의 피해 진술과 민서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잔혹성을 부각했다. 피고인들은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 이상철에게 쇠망치와 둔기를 이용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히려 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주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악랄한 고문 행위입니다. 변호인 측이 반격했다. 검사님, 피해자 민서영은 전직 특수부대 중령 출신입니다. 그녀는 야구 방망이와 3단봉이라는 무기로 20명 이상의 건장한 남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구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 행사입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민서영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일순간 긴장되었다. 변호인단은 민서영의 뛰어난 능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위험한 침입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이때 박도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흉악범들에게 납치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고 경찰 신고마저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민서영 씨는 특수부대 출신이기에 무력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족을 지키려는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의의 이름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조카로서,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본능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도지는 연설을 이어갔다. 만약 그녀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서영 씨의 무력 사용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 긴급 구조 행위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 덕분에 우리는 마약 조직의 핵심부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장두식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피고인은 무력과 폭력을 통해 돈을 벌려 했고 그 무력으로 무고한 시민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고인은 한 시민의 용기와 가족애라는 가장 순수한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의가 무력보다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박도진의 최종 변론은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그의 연설을 들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오랜 심의 끝에 장두식 일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두식은 밀수 조직의 보스로서 납치, 특수상해, 불법 총기 소지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장두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직원들 역시 범죄의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장두식은 울부짖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정의는 승리했다. 박도진 검사는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고 그의 활약은 검찰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이상철은 병원에서 오랜 재활 치료를 받았다. 다리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민서영과 박도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 그를 돌보았다. 특히 서영은 삼촌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보살폈다. 이상철은 조카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법적으로 완벽한 피해 보상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사건 종결 후 민서영은 예상대로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민서영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 중 하나인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시상식이 열리던 날, 민서영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 무대 아래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외삼촌 이상철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 박도진이 앉아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서영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 옆에는 저를 믿고 힘이 되어준 남편 박도진 검사가 있었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저의 용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 진정한 힘임을 증명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영과 도진 그리고 이상철은 병원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도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희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민서영 씨는 제 삶의 가장 큰 영웅이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미소는 길고 어두웠던 연안부두의 밤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희망과 정의의 빛이었다. 가족의 감동과 권선징악의 교훈이 완벽하게 결말을 맺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거친 파도를 씻어내듯 모든 상처를 보듬어 안고 흘러갔다. 연안부두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 이후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붉은 빗물이 넘실대던 야적장은 이제 새로운 물류 창고가 들어서며 활기를 되찾았다. 악몽 같던 기억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묻혀갔다. 이상철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사건 이후 그는 물류업을 정리하고 보상금과 새로운 용기를 바탕으로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열었다. 그의 가게는 항상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고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영과 도진은 삼촌의 가게를 찾았다. 삼촌, 장사 잘 돼요? 서영이 웃으며 물었다. 이상철은 작업대에서 일어나 조카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럼 아주 잘 되지.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내 덕분이야, 서영아. 도진 검사 덕분이고. 이상철은 도진의 손을 잡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도진 검사가 법으로 저놈들을 아주 뿌리 뽑아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햇볕을 쬐며 살 수 있게 되었지. 평생 잊지 않겠다. 도진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삼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삼촌을 구한 건 서영이의 용기였습니다. 서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출신의 무력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능력 자체를 묻어두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역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 호신술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강인함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며 스스로도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폭력에 대항하는 기술을 넘어 위험을 감지하는 통찰력과 자신감,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과 도진은 송도 바닷가 공원을 걸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여보, 당신은 이제 정말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 도진이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서영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가치였어요. 나는 평생 강함만을 추구했지만 결국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런 평범한 저녁 노을, 당신의 온기, 그리고 삼촌의 건강한 웃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참혹한 기억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상흔은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다. 도진은 서영이 가진 무력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서영은 도진이 가진 법의 강력함을 존중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장두식은 결국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되었어. 남은 평생 햇볕도 제대로 못 보고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밀수 조직도 와해되었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전부 처벌받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후회도 없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장두식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렸다. 그것은 민서영이 현장에서 보여준 피와 땀이 법의 심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서영은 남편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검사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편이고요. 그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색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연안부두에서 봤던 핏빛 같은 붉은 파도가 아니라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황금빛 붉은색이었다. 서영은 도진의 손을 깍지 껴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상처가 아문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무기를 쥐고 있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일, 서로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일.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고 영원히 지켜야 할 소중한 전장이었다. 민서영은 더 이상 발길이나 전중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외삼촌의 자랑스러운 조카 그리고 용감한 시민이었다. 그녀의 삶은 끔찍한 폭력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가족애와 용기로 악을 물리친 승리의 증거로 길이 남을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격렬한 싸움의 기억 대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맞이할 내일의 잔잔한 햇살만이 가득했다.